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돈과 세상이 보이는 시간 아침경제 골든타임 박현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방춘입니다. 오늘도 알찬 소식들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의 골든타임입니다.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이 숨지기 직전 한 신문과 나눈 통화 내용 녹취록의 전문이 공개됐습니다. 이병기 대통령 비서실장과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등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새로운 내용이 나왔습니다. 검찰 특별수사팀이 어제 한밤에 경남 기업과 직원 11명의 사무실과 자택을 집중 압수수색하면서 강력한 수사가 될 것임을 예고했습니다. 성완종 회장의 최측근으로 불리는 비서실장의 소환을 시작으로 측근 7인방의 수사가 전체 퍼즐을 밝힐 열쇠가 될 전망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세월호 일주기 추모 행보에 나선 뒤 중남미 순방을 위해서 출국합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도 이미 G20 재무장관 회의를 위해서 미국으로 나간 데다 성완종 파문에 얽힌 이완구 총리는 영의서질 하나 사상 초유의 국정 공백 사태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강원랜드 카지노에서 슬롯머신 역대 최고 당첨금인 8억 9,730만 원짜리 잭팟이 터졌습니다. 행운의 주인공은 58살 양모 씨로 2013년 9월 이후 1년 7개월 동안 누적된 당첨금을 가져갔습니다. 양 씨는 사흘 연속 잭팟에 당첨되는 꿈을 꿨다고 전했습니다. 대형 건축물을 기획, 설계, 감리하는 엔지니어링 기업들의 모임인 한국엔지니어링협회가 어제 오후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클린문화 정착 결의대회를 열었습니다. 고부가 가치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기술보다는 가격에 의존하는 과당 경쟁을 자제하고 정부의 부패 척결 의지에도 적극 동참하기 위해서입니다. 150여 명이 참석한 이날 결의대회에서는 부패 문화 청산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주제로 한 특강과 결의문 채택 등이 이어졌습니다. 오늘의 골든타임 박상훈 공감과 미디어 소장, 정철진 경제 칼럼니스트, 김광삼 변호사, 김태현 변호사 네 분과 함께합니다. 네,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이 한 일간지와 생전에 마지막 나눈 전화 인터뷰 전문이 공개됐습니다. 새롭게 나온 충격적인 발언들 저희가 정리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예, 먼저 이병기 대통령 비서실장 관련인데요. 그분도 참 처신을 잘해야 된다. 내가 얘기하면 그 사람이 죽기 때문에 좀 그러네요. 뭐 아무 내용 없이 저렇게 언급을 했는데요. 네.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돈과 관련된 내용은 전혀 언급하지 않았어요. 그동안 궁금해했던 부분. 뭐 메모에도 이병기 실장 같은 경우에는 돈 안 써 있었고, 그다음에 노출록 받으면 돈을 줬다는 얘기는 없는데, 네. 하나 좀 여운을 남기긴 했죠. 뭐 내가 얘기하면 그 사람이 뭐 이러면서 뭔가 있는 듯한 어쩌고 그런 걸 남겼지만 어찌됐든 간에 다른 사람들은 돈 액수 뭐 그것이 맞든 틀리든 신빙성이 있든 없든 간에 얘기를 했지만 이병기 실장에 관해서는 뭐 직접적으로 어쨌든 돈을 줬다는 얘기는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뭐 다른 게 나오지 않는 이상 저 녹취록을 가지고 이병기 실장이 뭐 곤란을 겪을 가능성은 뭐 현재로서는 없어 보이네요. 네. 녹취록 전문을 보면 전체적인 이제 뼈대 구조도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 안에 있는 디테일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뭐 사실 이제 속속들이 보면 뭐 특별히 새로운 내용은 없습니다. 지금 큰 차원에서 보면 검찰 수사에 대한 엄청난 불만이 있습니다. 성공불량자 아무 내용 없으니까 분식회계 등등 그다음에 자기 부인 뭐 이런 식으로 몰고 간다. 그러니까 굉장히 별건 수사에 대한 아주 강한 불만을 토로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또 그거 자기가 이렇게 된 데는 이완구 총리 때문이다. 그럼 왜 이완구 총리인가? 충정권의 맹주를 놓고 자기가 반기문 총장을 뒤에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완구 그것 때문에 나를 이렇게 사지로 몰고 있다 뭐 이런 내용인데 어쨌든 뭐 전체적으로 새로운 내용은
그건 알려진 거 외에는 별로 없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병기 비서실장 얘기 잠깐만 좀 더 하면요. 자, 주일대사를 지낸 게 2013년부터 2014년인데 주일대사를 지냈을 때였냐라고 물어보니까 성 회장이 아니요, 그분과 한 지는 훨씬 더 오래됐죠 라면서 묘한 여훈을 남겼습니다. 그렇다면 박근혜 정부 출범 이전의 일일 수도 있다라는 시사점을 좀 남겼거든요. 그랬는데 저도 녹취록 전문 이병기 실장 관련한 부분을 많이 봤는데 그 뉘앙스도 있고 그 다음에 계속 기자가 물어봅니다. 예. 적어도 돈 얘기 이런 거를 하는데 이런 말을 하죠. 내가 얘기하면 그 사람이 죽기 때문에 좀 그렇지. 그 양반도 처신을 잘해야 되지. 아이고 물러날 텐데. 그러니까 핵심을 못 찌르고 있다라는 생각을 저는 많이 받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게 같은 멘트 중에도 너무 많아가지고 말을 못한다라기보다는 어떤 구체성이 없어서 코멘트하는 식의 저는 뉘앙스를 받았기 때문에 네. 아마 이병기 실장도 결론적으로 메모지에 돈을 안 적었던 게 어떤 물증 같은 것은 자기가 확신하지 못하고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저게 어쨌든 보면 마지막 인터뷰인데도 예. 굉장히 두루뭉술하게 넘어간다는 뭐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냥- 개인적으로 네, 말씀하시죠. 신분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있었던 것 같은데 이제 이 과정 중에서 굉장히 서운한 감이 있었고 또 실질적으로 보면 뭐 그전 다른 그 메모지에 나온 사람과 같이 되게 교류는 많이 있지 않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사실 이병기 실장은 뭐 친박처럼 그전에만 대선에 깊이 관여한다랄지 뭐 그런 게 없었잖아요. 그럼 결과적으로 본인이 어떤 그전에 어떤 교분을 관계로 어떤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굉장히 부탁을 많이 했는데 이런 제 어떻게 잘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인 생각에 굉장히 서운한 감정이 있는데 우리 정철진 칼럼니스트가 말한 것처럼 이게 뭔가 구체적이고 뭐 그런 건 네.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 이완구 총리 점점점 이병기 비서실장 점점점 한 이유는 아마 이완구 총리에 대해서 3천만 원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본인이 좀 금액을 적지 않지 않았냐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근데 이번에 또 공개된 녹취록을 보면 새로운 인물들 나오는데요. 한번 보시죠. 바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관련입니다. 재미난 얘기를 했는데요. 내가 반기문을 대통령 만들어야 되겠다고 한 게 아니라 지난번에도 얼마나 떠들었습니까? 그거 가지고 내가 반기문하고 가까운 건 사실이고 동생이 우리 회사에 있는 것도 사실이고 사실이잖아요. 그런 요인이 제일 큰 거 아닌가? 그런 요인. 그러니까 이제 충청 맹주 재밌는 게 그 대기실에서 김태현 변호사하고도 그런 얘기를 좀 나눴습니다만 충청의 맹주는 역시 JP였습니다. 근데 포스터 JP는 누가 될 것인가가 이제 정치부 기자들이나 정치인들 사이에 이제 관심이 있었는데 지금 뭐 안희정 지사도 있고 뭐 이인재 의원도 있고 뭐 그다음에 지금 그 우리 총리하시는 이완구 총리도 있고 뭐 이러는데 어떤 얘기가 있는 건 반기문 총장이 귀국하는 순간 올킬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있었습니다. 그만큼 이제 반기문 총장 인기가 좋았는데 어찌됐든 저 부분은 뭐 저거는 어떻게 검증이 되는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누가 이완구 총리가 사실은 충청 맹주를 꿈꿔서 성완종 회장을 코너에 몰았는지 이 문제는 사실 소설 같은 이야기인데 입증이 되는 건 아닌데 그 당시 그 운정의 창립총회 때 이제 JP 휠체어를 이완구 총리가 밀면서 정치부 기자들이 퍼스트 JP는 뭐 이완구구나 이런 얘기는 있지만 이 얘기는 그야말로 소설 같은 얘기고 이게 무슨 입증이 되는 얘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분명한 사실은 한때 우리 뭐 방송에서 했듯이 반기문 총장이 출마 의사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압도적 1위를 달리는 어떤 그런 모습을 봤으면 본인이 좀 과잉 피해의식을 갖고 있는 거 아닌가 뭐 이런 느낌도 개인적으로 좀 같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송환종 경남기업 회장이 스스로 생각하는 거죠 저렇게. 그렇죠. 일종의 피해의식이라고 봐야 되나. 예. 본인도 원인을 찾다 보니까 거기 있는 게 아닐까?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이완구 총리가 사실 총리 후보로 지명됐을 때 네. 대선까지도 꿈꿀 수 있다 이제 그런 얘기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전 본인이 어떤 이완구 총리에 대한 서운한 감정을 여러 가지 통해서 느끼는데 본인이 생각할 때 어떤 주관적인 생각이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왜 이완구 총리하고 그 성완종 회장하고 사이가 나빴냐를 좀 곰곰이 이번 사건의 계기로 생각해 보니까 이런 것 같아요. 그 성 회장은 본인 자체를 굉장히 높이 평가하고 있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충청 포럼이라는 걸 2000년대에 만들어서 충청 인사 다수를 거기다가 포진시키고 자기가 초대 회장을 하면서 이거 이끌고 가면 내가 충청의 맹주도 될 수 있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완구 총리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본인이 생각할 때는 전혀 자기가 어떤 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충청 포럼에도 이완구 총리는 들어가지 않았잖아요. 충청 포럼을 통해서
그 성 회장이 엄청난 인맥을 구성을 하고 본인의 어떤 기업과 정치적 그런 것들을 갖다가 하는 어떤 밑바탕 그림으로 발판을 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양구 총리 볼 때는 저건 좀 위험한 짓을 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한 것 같으니까 주위 사람들한테 은근히 좀 견제구를 날리면서 성 전 회장 조심하라 이제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그 얘기도 당연히 이왕 그 성 회장 귀에 들어갔을 겁니다. 네. 나를 조심하라 보면 나를 적으로 보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제 그런 서운한 것들이 종합해서 보면 그 중에 대권을 꿈꾸기 때문에 이완구 총리가 내가 반기문적 편을 든다고 생각해서 이러지 않느냐 그런 서운한 감정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고송 회장 입장에서는 어떤 식으로든 이완구 총리가 자신한테 태클 건다 이런 생각은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두 사람의 관계가 시작은 좋지 않았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안면도 개발 사업했을 때 당시 경남 기업이 뭐 우선 협상자 1호고 그냥 무조건 건설하는 거였는데 이 당시 이완구 총리 도지사 시절에 그 다 되는 경남 기업을 자격이 안 좋다고 해서 이제 제쳐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처음 시작은 악연이었고 이거를 풀려고 아마 성 전 회장이 여러 차례 친분이 있어서 다시 사이가 좋아졌는데 예. 그 뒤로도 알게 모르게 이 성 회장 입장에서는 이완구 총리가 나를 좀 태클 건다라는 생각들을 굉장히 많이 했었던 네. 것 같고 특히 이제 경남 기업의 반기문 총장 동생이 고문으로 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네. 반기문 테마주라고 해서 반기문 총장 뭐 기사 나올 때마다 거의 상한가 갔던 게 경남 기업 주가였었는데 그런 부분 역시도 이 굉장히 이완구 총리가 내가 그 동생을 우리 회사에 고문으로 앉혔기 때문에 나를 싫어하는 거야라는 생각이 과거에 있었던 그런 어떤 피해의식 같은 게 굉장히 증폭될 수도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두세 달 전인가요? 네. 반기문 대권론이 정치권에서 또 파닥이 돌았었잖아요. 그렇죠. 그 당시에 건노가 네. 고문도 한번 네. 얘기를 했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반기문 총장이 훌륭한 인물이고 또 앞으로 국가적으로 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우리 당에서 영입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나한테 왔어요. 저 얘기를 한 네. 분이 성완종 회장이라는 얘기 당시 아닙니까? 권고문 당시 같은 한 경우에는 측근이 네, 찾아와서. 이름을 밝히지 않았지만 그 당시 이 측근이 새누리당의 성 이제 회장이다. 국가경쟁 강화 포럼에서 이제 차기의 반기문이 1위다라는 게 나왔고 그러니까 새누리당 내에서 이제 김우성 대표를 견제하기 위해서 친박이 반기문 카드를 빼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야당의 권노갑 고문도 아니 야당으로 올 가능성이 높다. 네. 반기문이 뭐 이 얘기죠. 근데 그 근거가 어디냐? 아주 가까운 사람으로 들었다. 지나고 네. 보니까 그게 이제 성완종 회장이다. 뭐 이렇게 되는 얘기 같은데. 네. 그때 뭐 성완종 회장이 사실은 뭐 그 속내는 알 수는 없으나 반기문 총장을 가지고 약간의 반기문 마케팅을 좀 했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성완종 회장이 이때까지 살아온 길을 보면 이 충청도가 우리나라의 유일한 스윙 스테이트 아닙니까? 거기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사실은 뭐 집권 여당, 친여당이죠. 뭐 친노, 친박, 친이, 성완종 회장 뭐 이런 건 아니거든요. 친여당이죠. 그러니까 경남 기업과 정치권을 왔다 갔다 하면서 사업을 해서 정치권 들어오고 정치적으로 좀 성장해서 다시 사업으로 돌아가는 일종의 어떤 정경유착의 어떤 표본 같은 사람인데 그 와중에서 그럼 충청권 대망론을 했을 때 다음 차기 주자 누가 있겠느냐? 뭐 반기문 총장 얘기 나오니까 성완종 회장 입장에서는 딱 눈에 들어왔겠죠. 그래서 저 반기문 그 총장의 동생 고문으로 모셔다 놓고 그렇게 약간의 반기문 마케팅을 한 게 아니겠는가. 왜냐면 사실은 성완종 회장 입장에서는 어찌됐건 새누리당의 적을 의원직을 상실했지만 적을 두고 있는 사람인데 권노갑 고문한테 가가지고 마케팅을 한다는 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정치적 이상 해서는 안 될 일이거든요. 그렇죠. 그 정도로 네. 바뀌면 반기문 총장이 정말 성완종 회장과 가깝긴 했겠죠. 충청 포럼 통해서. 그렇지만 반기문 총장 입장에서 정말 본인이 대선의 꿈이 있다 하더라도 과연 그것을 구현해줄 국내 연락책으로 성완종 회장을 택했겠느냐. 성완종 회장이 뭐 재력은 좀 있고 충청의 마당발이라고 하지만 한국 정치 그 정당에서 어떤 역할을 봤을 때 그 반기문 그 총장의 대리인을 할 정도의 그 정도 정치적 위상 있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네. 그렇게 따라고 보면 성완종 회장이 반기문 총장의 의사와 상관없이 본인이 좀 마케팅을 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그런데 이제 성완종 회장이 2000년도에 이제 충청 포럼에서 초대 회장하지 않습니까? 네. 그 뒤로 정치적인 광폭 그런 행보를 벌였는데 그 어떤 일관되게 어떤 쭉 그 하는 행동들을 보면 첫째 이제 기업을 위한 것도 있는데 정치의 야심이 굉장히 많았던 것으로 보여요. 네. 그래서 이명박 정권 2007년 그 당시는 뭐 한나라당 굉장히 피말리는 경선이 있었을 때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도 개입을 하고 또 박근혜 대통령 관련된 2012년 대선도 개입을 하고 그렇게 쭉 하면서 자기가 국회의원을 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어떻게 보면 그 JP 관련해고 그 당시도 뭐 굉장히 비자금도 16억이나 줘가지고 교도소까지 갔다 왔음에도 불구하고 본인 입장에서는 계속 어떠한
자기의 정치 야망을 가지고 있었던 거 보여요. 그런데 네. 사실 이명박 정권 때도 마찬가지고 박근혜 정권 때도 본인은 굉장히 돈을 많이 뿌렸다고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 핵심은 되지 못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다음 대선 주자는 누구냐 본인이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반기문 총장이 굉장히 대선에서 압도적인 1위 가니까 반기문 총장을 미루면 본인의 어떤 기업도 유상도 크고 올라가니까. 본인의 정치 유상도 앞으로 어떻게 보면 이완구 총리 같은 사람은 제껴두고라도 자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다음 정권, 살아있는 권력을 어떻게 자기가 만들 것인지 개입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이 좀 어떻게 보면 본인의 개인의 어떤 주관적인 생각이 좀 강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뭐 이렇게 경남 기업도 잘 안 되고 정치권에서 외면받는 그런 상태가 온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제 이 성완종 회장의 관점에서 정리를 해보면 갑자기 이제 이완구 총리가 느닷없이 자원외교에 대해서 수사하겠다, 비리를 드러내겠다 했는데 이게 이제 성완종 회장 입장에서 보면 기획수사다. 그 다음에 1호 타겟이 내가 됐다. 그 다음에 검찰 수사를 받으니까 이른바 자원외교 부분에서 성공불이용죄나 이 부분에서 내가 유용이나 형용한 게 아무것도 없다. 네. 그러니까 분식회계 등등등등 이제 이 일을 확정시켜 간다. 그러면 왜 나일까? 생각하는 거죠. 네, 보니 스스로 왜 이완구는 나를 코너에 몰까? 반기문 때문이구나. 충청맹주와 차기를 꿈꾸는데 내가 반기문 회장을, 그러니까 반기문 총장을 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했구나. 이거는 굉장히 사실 뭐 객관적 근거가 있든 없든 주관적 생각이라는 거죠. 이거 자체가 전체적인 이 사고의 흐름 자체가 주관적 생각인데 뭐 물론 뭐 이런 면이 전혀 없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이게 굉장히 상당히 주관적인 거 아닙니까? 주관적인 상황에서 억울함. 그래서 이제 이렇게 뭐 경향신문에 이제 이런 폭탄을 던지고 이제 자살을 선택한 게 아닌가 이렇게 봐졌는데 전체적인 흐름상 봤을 때는 아까 김광선 변호사님 말씀하실 때 상당히 좀 주관적이고 개인 생각이 좀 빠져 있다. 네. 그다음에 굉장히 어떤 피해의식 속에 사로잡혀 있다. 결국 자기가 갖고 있는 기업도 안 되고 정치적으로도 이 코너에 몰린 이 모든 근거가 내가 반기문하고 가깝기 때문에 이완구가 나를 견제하려고 하는 거구나. 여기 이제 귀결이 되는 것이죠. 예. 네, 알겠습니다. 이제 이 녹취록이 검찰 제출됐죠. 이제 본격적인 검찰 수사가 시작될 텐데요. 어제 밤부터 이제 본격적인 신호탄을 올렸다고 봐야 될 텐데 어떻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 같습니까? 일단 그 이용기 씨 수사를 했지 않습니까? 네. 뭐 7년 동안 뭐 같이 하면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깊숙이 관여한 사람이죠. 또 그림자 부장이라고 예, 불리죠. 국회의원 보좌관까지 했는데 실제로 이번 사건 성완종 리스트와 관련 사건의 핵심은요 결국 측근입니다. 그리고 이전에 이제 메모지랄지 음성 파일 이제 그런 것은 이제 부수적으로 될 거고요. 측근과 과연 비밀 장부가 있느냐 그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좀 특이할 점이 뭐냐면 사실 그 압수수색을 할 때 압수수색 대상을 어떻게 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검찰 자체가 내부 정보가 있다라 하더라도 그냥 압수수색을 했는데 사실 어떤 사건과 다른 곳에 가서 헛발질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런데 어제 이용기 씨를 조사를 하고 나서 바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는 것은 거기서 어떠한 증거들을 상당히 확보하고 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네. 아마 이용기 씨가 조사를 받고 들어갔을 때 경우에 따라서는 외부에 있는 사람이 이용기 씨 알고 있는 그러한 증거들에 대해서 어떤 폐기를 한다랄지 은닉할 가능성이 크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조치가 취하기 전에 검찰에서 신속하게 압수수색을 한 거고요.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압수수색 과정에서 이제 뭐가 발견됐느냐고 하는 건데 아마 이용기 씨 진술에 의거하고 거기에서 정보를 얻어서 가서 압수수색을 했기 때문에 아마 성과는 굉장히 있을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성완종 게이트라는 판도라 상자를 풀 열쇠로 방금 말씀하셨듯이 최측근 7인방이 꼽히고 있습니다. 네. 어떤 인물들이 한번 좀 짚어보고 갈까요? 자, 지금 김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셨던 이용기 경남기업 비서실장입니다. 그림자 부장이라고 불렸고요. 국회의원 시절부터 보좌관을 했었죠. 그리고 이용기 부장과 함께 보좌관을 거쳤던 정모 씨라는 총무팀장 역시 보좌관 역할을 역임을 했었습니다. 성 회장과 또 대부분의 동선을 함께 했다는 수행비서, 근무 수행비서로 알려지고 있고 위에 얼굴이 지금 공개된 박준호 전 상무, 전 부사장은 한모 부사장과 함께 굉장히 키를 준 인물로 떠올랐었죠. 네. 1대 금고지기 A씨와 그리고 2대 금고지기로 알려진 한모 부사장, 비자금의 행방을 알 수 있지 않는 인물일까? 꼽히고 네, 결국 있습니다. 비자금 관련해서는 저기 1대 금고지기 저희가 예. A씨로 표현했는데요. 7년간 금고지기를 했었고요. 네. 지금 이제 한모 부사장. 그렇습니다. 그 두 사람의 CFO, 소위 재무 담당 최고 임원이 어떤 진술을 할지가 또 큰
관심이죠. 총 7인방인데요. 네. 일단 7인방 중에서 3명, 그러니까 운전기사, 수행비서, 보좌관. 이제 3명은 그나마 좀 낫고요. 마지막 핵심 4명을 집중적으로 수사할 텐데 이 4명 중에 2명은 1대 금고직이 문모 씨가 있고 이제 2대 금고직이 한모 부사장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수행비서 쪽에는 이용기 부장이 있고 예. 대관 업무를 주로 맡았다는 박준호 상무. 이렇게 4명이 집중적으로 수사를 하게 될 텐데 아마 검찰도 투트랙으로 나누게 될 것 같아서 돈 문제는 1대 금고직이 문 씨하고 이제 2대 한모 부사장일 텐데 저는 1대 금고지기도 굉장히 검찰이 수사를 할 것이다라고 보여지는 게 네. 실은 이제 금고지기가 2명인데 한모 부사장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이 금전 출납을 한 게 2009년 이후에 바통을 받았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 앞부분의 시절, 가령 뭐 특별사면 문제라든가 노무현 정부 시절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 자금 문제는 이 첫 번째 1대 금고직이 일대 금고직이. 문 씨가 또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검찰은 이번에 이제 수사 방향이 한모 부사장뿐만이 아니라 금고직이는 1대 금고직이도 같이 수사를 하겠다 이런 입장이 보여지고 이쪽 라인 정치 쪽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용기 부사장 집사라고 보여지는데 네. 이 집사란 분하고 박준호 상무도 실은 대권 업무를 많이 했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2명을 집중적으로 수사하지 않을까. 이게 7명 중에서 4명이 아마 지금부터 본격 수사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비자금이라는 게 입구가 있고 출구가 있잖아요. 그 양쪽을 다 조사해야 되는데 입구는 만든 사람입니다. 그거는 이제 정청재 칼럼니스트 얘기했더니 1대 2대 금고직의 CF 2사람이죠. 그중에서 특히 한모 부사장 같은 경우 이미 USB 제출했다는 거고 그 성완종 회장이랑 이 사건 터지기 전에 그러니까 성완종 회장 수사받을 때부터 이미 어느 정도 사이가 이제 벌어졌다 그런 관측들 나오거든요. 그래서 검찰이 한모 부사장 통해서는 USB부터 시작해서 여러 자료를 넘겨가는 것 같습니다. 입구는 그렇게 하면 될 거고 조성은 문제는 출구죠. 어떻게 썼냐 그거는 말씀하신 대로 그 대관 업무를 담당했던 박준호 부사장이랑 예. 그 다음에 마지막 그 이용기 팀장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의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죠. 왜냐하면 이용기 팀장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그 경남기업 비서실장 하다가 보좌관 데려갔죠. 네. 그리고 이제 경남 보좌관 데려가가지고 정치활동하느라고 기업에 별로 신경 못 쓸 때도 어떻게 보면 그 기업 임직원들 이용기 실장 통해가지고 성완종 회장 결제받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렇게 마지막까지 같이 했던 사람, 특히 마지막 전화를 통화한 사람도 이용기 그 실장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 사람을 잘 조사하면 우리가 가장 궁금해하는 비자금의 출구에 대한 조사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성과를 낼 가능성도 조금은 있어 보여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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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하시죠. 그건 이제 두 방향에서 얘기할 수 있어요. 이제 가장 키면은 이제 한모 씨거든요. 네. 한모 부사장. 예, 한모 부사장. CFO. 예, 예. 실제로 한모 부사장에 관한 부분은요, 이미 검찰에서 성완종 회장이 죽기 전에 조사가 다 끝난 걸로 알고 있어요. 예,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이 두 가지 정도인데, 첫 번째가 뭐냐면 32억에 관한 비자금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1억 원이 바로 홍준표 지사 쪽으로 건너갔다는 게 사실 한모 부사장 이야기에서 나온 거고요. 그건 이미 성완종 회장이 사망하기 전에 검찰에서 이미 조사가 끝난 내용으로 저는 보고 있어요. 네네. 그다음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완구 총리와 관련된 3천만 원. 그것은 영장 기재 사실의 비자금이 250억이었거든요. 네. 그리고 그 중에서 이제 32억은 한모 부사장이 관리하던 거였고, 이제 189억은 대하건설이랄지 대하레저라는 핵심 계열사를 통해서 비자금 그 대여금 형식으로 성완종 회장이 가져온 겁니다. 네. 근데 그 중에 이제 3천만 원이 바로 이완구 총리한테 흘러갔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러한 자금의 흐름 내역은 일단은 한모 부사장이 굉장히 잘 알고 있죠. 그래서 돈이 언제 어떻게 나갔는가에 대해서 한모 부사장이 알기 때문에 돈에 나간 내용에 대해서는 한모 부사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 증거로 될 수 있는 거고요. 근데 나머지 돈이 구체적으로 누굴 만나고 어디서 썼느냐는 바로 이용기 씨랄지 아니면 뭐 기사랄지 그런 박상무랄지 그런 사람들 진술에 의해서 보충적으로 되면 이 사건 수사가 퍼즐이 굉장히 완벽하게 맞춰질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봐요. 어제 네. 조간 같은 경우에는 그 비밀 장부가 아들한테 있을 것이다. 네. 이런 얘기를 뭐 일간지가 나왔는데 어제 제가 좀 이제 경남기업이나 주위를 취재해 보면은 그 이용기 부장의 가능성들을 많이들 이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성완종 회장이 그나마 사람을 굉장히 아끼고 사랑했다. 마음속으로 사랑했던 부하가 실은 그 그림자 부장이라고 부르는 이 부장이라고 하는 얘기가 여러 곳에서 지금 전원들이 나오고 있어서 물론 저 검찰 수사 예단할 수는 없겠지만 만에 하나 진짜 그 세부적인 장부를 남겼다면 뭐 아들 가족을 수사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들이닥자. 네. 아마 그 7인방 중에서는 이용기 부장의 가능성 아마 검찰도 그쪽을 많이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네. 그가 아마 이용기 부장에게 있을 가능성이 누구에게 남겼다면. 높다. 네. 예, 지금 최측근 7인방 가운데 말씀하셨던 1대, 2대 금고지기, 비자금의 행방, 네. 비자금의 조성 경위 등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채널 A가 이 가운데 1대 금고지기와 직접 전화 연결을 해봤습니다. 녹취 들어보시죠. 그동안 수사관도 일이 좀 많아가지고
JP 실장 관련해가지고도 회장이 유죄된 적이 있었고, 횡단보 사건도 좀 있었고, 그 이유는 과거를 답습하지 않는 그런 경쟁을 좀 해오셨는데, 그 참, 또 그러니 메모를 남기셔가지고 상당히 좀 곤혹스럽습니다. 네, 상당히 곤혹스럽다 표현을 했는데요. 어떻습니까? 저 곤혹스러울 정도로 검찰 수사 앞으로 좀 성과를 낼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현재까지는 사실은 조금 막혀 있는 게 맞죠. 왜냐면 네. 얘가 기본적으로 돈을 준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더군다나 지금 암호와 같은 메모 하나 턱 던져놓고 죽어가지고 사실은 뭐 혼란만 가중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뭐 여러분들 말씀하셨던 대로 측근 수사 뭐 측근의 진술을 통해서 퍼즐을 짜맞추는 방법밖에 없죠. 하지만 이 수사가 완벽하게 맞아들어지기 위해서는 뭐 나중에 신빙성 문제는 다퉈야 되겠지만 그 성완종 리스트라고 부르는 장부가 나와주면 그게 제일 깔끔한데 그거를 입수하는 게 과연 검찰이 쉽겠느냐라는 왜냐하면 그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아들이 가지고 있다라고 예를 들어 가정을 하게 되면 그 아들한테 가서 억지로 뺏어올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이거든요. 네네. 뭐 이용기 부장 입장도 그렇죠. 왜냐하면 이용기 부장이 사실은 돈을 주게 되면 성완종 회장이 뇌물 공유하는 거지 이용기 부장 한 건 아닐 텐데 그걸 가서 이미 제출하지 않으면 강제로 가져올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아마 검찰이 그것 때문에 굉장히 고민인 것 같은데 검찰 입장에서는 이 수사를 설사 나중에 모든 사람들이 무혐의 처분 뭐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최대한 노력하고 최대한 할 수 있는 거 모든 걸 다 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그래야 수사 결과에 상관없이 국민 여론이 좀 사그러들 겁니다. 그러니까 검찰 뭐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근데 일반적인 뇌물 공여자가 아니면 정치장 공여자가 사망한 사건은 뭐 수사하기 정말 어렵죠. 그런데 이 사건은 이제 그런 사건은 좀 별개가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반적 사건은 뇌물 공여자 사망은요. 아 내가 1,000만 원 줬다. 그렇게 하고 사망한 거거든요. 그 입장이 굉장히 어려워요. 하지만 이 사건은 그거와는 좀 본질적으로 많이 틀리고요. 검찰 수사하기가 방대하긴 하지만 그렇게 어렵진 않은 수사라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유족들도 장례를 하면서 보니까 본인들이 뭐 적극 협조하겠다고 하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어느 정도 비밀 장부의 가능성은 저는 굉장히 적어도 8, 90% 이상은 된다고 보고요. 의외로 쉽게 풀릴 수도 있다. 그렇죠. 그런 그리고 말씀이시죠? 오히려 네. 성완종 회장이 혼자 돈을 전달해서 본인이 이제 살아있다 하더라도요. 나는 2천만 원 전달했다. 그런 진술 자체는 사실 받은 사람과 어떤 반대적인 것 때문에 신빙성의 문제가 굉장히 대두가 됩니다. 하지만 본인이 죽은 마당에 메모지를 남겼고 음성 녹취 파일을 남겼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은 죽기 전에 그런 것을 굉장히 신빙성이 있으니까 일단 증거를 채택할 가능성이 크다는 거고요. 예. 그래서 나머지 그걸 뒷받침할 수 있는 측근들의 진술, 비밀 장부. 그러면 이건 완벽한 증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검찰 자체가 저는 이게 뭐 그전의 사건처럼 그냥 묻어둘 수 있는 사건은 절대로 그렇게 갈 수는 없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얘기는 채널A가 단독으로 취재한 내용입니다. 오늘 공개된 성 회장 마지막 통화 내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성 회장은 주요 정치인들 가감없이 평가했습니다. 기준은 바로 을이었는데요. 이 성 회장이 마지막 가족 만찬에서 동생들과 함께 나눴던 내용을 저희가 단독 취재했는데요. 이 가족 만찬에서 또 허심탄회하게 정치인들을 평가했습니다. 바로 의리남, 성완종 회장이 뽑은 의리남인데요. 한번 보시죠. 이번 일을 겪어보니 누가 의리 있고 없는지 알겠더라. 난 끈떨어지고 돈도 없는데 서청원, 최경환, 윤상현, 김태범만 의리를 지키더라. 내가 도와준 것도 없는데 내 공과 억울함을 알아줬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인, 의리남. 저 네 분 입장에서는 이게 지금 뭐 좋아해야 될지 곤혹스러워해야 될지가 애매한 장면인데 뭐 어쨌든 저걸 통해서 우리 경훈이 옛날에 그 동료들이 아무리 어려워지더라도 전화는 좀 꼬박꼬박 받아야겠구나. 그 다음에 성심성의껏 내가 할 수 있는 거 도와줘야겠구나.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쨌든 저걸 통해서 보더라도 성완종 회장이 굉장히 좀 억울해했다라는 것은 단적으로 좀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당을 사랑했다는 얘기를 여러 번 하거든요. 당을 사랑했고 2007년 경선 그다음에 2012년 대선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물심양면으로 했는데 정말 나를 이렇게 할 수 있냐. 그다음에 내가 공경에 처하니까 전부 다 나를 외면했는데 저 내부는 그래도 나를 따뜻하게 대해주고 내가 또 부탁하면 성심성의껏 알아봐줬다라는 얘기인데 어찌됐든 저 발언을 통해서도 성완종 회장이 뭔가 심리적으로 굉장히 좀 코너에 좀 몰려 있었지 않았냐. 뭐 이런 걸 좀 알 수 있는 장면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지금 의리남이라고 뽑힌 사람들 4명은 성완종 회장이 뭔가 구명을 요청했을 네. 때 일종의 행동을 조금은 취해준 사람이었습니다. 보시면 최경환 경제부총리 같은 경우에는 청와대 고위 관계자에게 신중 대응을 요청하는 말을 전했고, 김태흠 새누리당 의원 같은 경우에는 뭐 같은 충청권 출신이죠. 이완구 총리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다고 합니다. 여기에 이완구 총리 역시 원칙론을 강조하긴 했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나온 내용은 네. 팩트가 확인된 게 아니라 네, 네. 예. 성완종 회장이 가족들 모임에서 예. 그렇게 주장한 겁니다. 윤상현 그건 분명히 새누리당 아셔야 의원 될것 같은 같고요. 경우에는 김기춘 전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넣었다고 합니다. 이런 네. 면 있죠. 우리가 어다르고 아다르다고요. 굉장히 어려운 성완종 회장은 정말 궁지에 몰리지 않습니까?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왔는데 이제 정치인이랄지 어떤 뭐 관직이 있는 사람이 두 가지 스타일이 있다고 저는 보는데, 저한테 왔어요. 그리고 제가 이 사람이 굉장히 어려운 상태인데 저는 이제 변호사고 검찰총장하고 제가 동기예요. 그런데 와서 동기니까 좀 이 얘기 좀 해줘라. 근데 사실 전화해서 아무런 효과가 없거든요. 그렇지만 그 자리에서 그래 내가 통화를 한번 해보지. 그렇지만 잘 안 될 거야. 그렇게 말하면 사실 서운하지 않거든요. 네. 그런데 왔는데 그게 뭔 소리야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내가 보고 전화하라는 거야. 그렇게 하면 이 사람 입장은 굉장히 서운한 감정을 갖는 겁니다. 이게. 반대로 외면한 자를 한번 보시죠. 마찬가지로 4명을 언급했는데요. 예. 바로 이완구 국무총리, 검찰 조사에 당당히 임해라, 이병기 대통령 비서실장, 수사 개입 불가다, 전화 그만해달라,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관계도 없고 내가 할 수도 없는 일, 유정복 인천시장은 안타깝지만 검찰 수사 개입 불가능. 정말 옳은 네. 대응만 한 것 같은데. 그리고 이들이 모두 다 그 메모지에 그리고 녹취록에 등장을 했죠. 네. 그러니까 뭐 저걸 보면 아까 김 변호사님 말씀 잘하셨는데, 혹시 인생이 좀 이렇게 그 영향력 있는 자리에 갔을 때 민원인을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를 우리가 하나의 교과서적으로 좀 보여주는 것 같은데, 어쨌든 뭐 사실은 성완종 회장이 아까 저분들이 뭐 실제로 어리가 있고 뭐 어떤 분은 어리가 없고 이건 중요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성완종 회장이 그만큼 절박하게 뭔가 곤경에 몰려 있었고, 그 와중에 사실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저분들 얘기도 뭐 설득력이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사실 뭐 맞는 검찰에, 이야기죠. 예. 사실은. 그러니까 저기서 말하는 의리라는 게 저희가 의리라고 네. 표현을 했지만 어떻게 보면 의리도 좋은 의미의 의리가 있고 네. 뭐 좀 부정적인 의미의 의리가 있는데 저 의리가 지킨 것이 맞는 건지. 조금 네. 그 성완종에서 사감이 많이 들어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뭐 저분들한테 돈을 줬고 안 줬고 그건 이제 별개로 하고 그건 우리가 알 수 없는 거니까 내 돈을 받았으니까 돈값을 해라 뭐 이런 개념이 아니라 돈 주고 말고 그런 거 상관없이, 예를 들어서 지금 수사를 받고 있는 사람이 구명 로비를 했을 때 원칙대로 해자. 야 무슨 소리야, 원칙대로 해야 돼, 이런 거 하지 마세요가 맞습니까? 아니면 그럼 내가 그냥 얘기 들어준 걸 떠나서 그럼 내가 뭐 어디다 잘 전화서 전달해 줄게 해서 전달하는 게 맞습니까? 뭐가 맞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그 성완종 회장 어떻게 보면 주관적인 어떤 개념, 본인의 긍정이 그때 궁지에 몰렸다는 건 이해는 하지만 어떻게 보면 어떻게 보면 또 성완종의 시대가 주장에, 바뀐 예. 것에 대한 그렇죠. 네. 시대가 그러니까 바뀐 그게- 것을 제대로 파악을 그러니까 못한 저게 측면도 전문에 있는 것 같아요. 보면 우리가 이제 흔히 그 정치를 전쟁과 스포츠 한 중간쯤 어디 있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예를 들어 성완종 회장이 이제 굉장히 혼신을 다해서 대선을 치렀다. 우리 박근혜 대통령 잘 되게 하기 위해 정말 목숨을 걸 정도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그게 다 동지들인 것이죠. 전쟁을 같이 치른 전우일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데 그 동지들한테 대한 서운함일 수도 있다. 같이 나도 이제 혼신을 다해서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기 위해서 노력을 다 했는데 내가 어려워지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도와주고 어떤 분들은 좀 차갑게 대했다 뭐 이런 얘기인데, 아까 그 앵커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성완종 회장이 정신적인 균형 상태는 좀 아니었다. 너무 억울해하고 너무 이렇게 막 그 좀 이렇게 원망도 많고 뭐 이런 상태였던 것 같이 보이는데, 어쨌든 간에 뭐 어리를 지킨 네 분도 뭐 당연히 뭐 우리 서청원 뭐 의원 같으면 어리의 뭐 대명사 아닙니까? 근데 저분들도 뭐 저분 나름대로 했지만 그건 다른 네 분이 좀 억울할 것 같아. 원칙적으로 뭐 사실 네, 알겠습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다음 얘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오늘부터 남미 순방길에 오르는데요. 귀국하는 27일까지 공백입니다. 예. 박 대통령 해외 순방 시 누가 대통령 직무를 대행합니까? 권력 이제 서열상은 총리가 한 5위 정도 되죠. 5위 네. 정도 되는데 실제로 이제 행정부 실질적으로는? 2인자 총리이기 때문에 이제 총리가 해야 되는데, 여러 언론에서 오늘 아침에도 나오지만 총리가 거의 이제 도덕적 정치적으로 큰 내상을 입은 상태에서 대통령 부재 시에 과연 이게 이제 그 국무를 총괄할 수 있느냐의 문제도 있고, 어제 국무회의 석상에서도 모두 반을 이완구 총리가 안 했습니다. 네. 안 했는지 못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저는 우려의 목소리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완구 총리와 관련된 부분은 앞으로 16일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사실 또 하필 이때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해외 순방 가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원칙적으로 따진다고 한다면 일단 이완구 총리는 이제 살아있는 권력이다. 그리고 총리이기 때문에 그리고 수사를 받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내각의 총괄을 하는 입장이고 또 내각 안에 법무부 장관이 있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을 통해 법무장관의 자리가 검찰의 인사권을 쥐고 있는 자리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이완구 총리가 뭐 본인이 수사받는 입장인데 그게 어떻게 보면 영향력을 행사할 수도 있다는 그런 의혹을 분명히 가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16일 동안 본인이 총리에서 권한대행을 갖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과연 16일 동안 국정운영에 전념할 수 있냐는 문제죠. 왜냐하면 본인이 수사를 받고 언론과 국민으로부터 저렇게 의혹이 있는데 수사 과정에 관심이 있지 과연 국정에 관심이 있을 수 있냐는 문제죠. 그렇죠. 그리고 16일 동안 이제 대통령이 부재한 상황에서 만에 하나라도 어떤 안보적인 문제가 됐을 때 네. 지금 현재 새정치연합에서도 그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총리로서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과연 이게 만약에 어떤 조금이라도 어떤 위기 상황이 됐을 때 어떻게 10일 동안 이완구 총리가 대처를 할 수가 있는 능력이 있느냐. 그런 문제가 좀 있을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는 아마 16일 동안에 이완구 총리는 어떤 16일이 아니고 27일. 오늘 12일. 16일을 통해서 대통령의 부재는 12일간. 12일인가요? 예. 네. 그러면 이 안에 어떤 수사 과정에서 본인에게 유리한 어떤 반전의 카드를 하는데 굉장히 집중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만약 그런 것이 나오지 않았다고 한다면 결국 지난번에 문창구 후보처럼 갔다 와서 박근혜 대통령이 어떤 결단을 내리든지 아니면 그 이완구 총리가 스스로 어떤 결단을 내리든지 그런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네, 이완구 국무총리 과연 영이 설까? 식물총리에 대한 우려 당장 새정치민주연합 측에서 터져나왔죠. 네. 그 얘기부터 들어보시죠. 네, 대통령 공백 기간 동안 실질적인 국가수반 역할을 하게 될 이 총리, 현직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하는 건 국가 이미지에 먹칠하는 것이다. 대통령의 부재 기간 동안 검찰도 약간 고민이 될 것 같은 게 그 기간 동안에 또 이 총리를 부를 수도 없는 노릇이고 또 수사를 안 할 수도 없는 노릇이지 않습니까? 네, 하지만 수사해야 되는 게 맞죠. 예. 검찰에서 그거를 생각할 때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지금 이거를 만약에 정치적인 고려를 해가지고 대통령이 안 계시니까 그럼 실질적으로 국무총리가 대통령이나 마찬가지인데 그럼 우리가 이 사람을 혐의가 있는데 부르면 어떡하지? 국정에 영향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순간 네. 이 수사는 그야말로 이제 망가지게 되는 거죠. 검찰은 어제 그 문무일 팀장이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우리는 그냥 수사 논리대로 간다는 얘기 했거든요. 정치적인 고려 없이. 이 수사 순서에 대해서 여야 정치권에서 뭐 예를 들면 뭐 이완구 총리 먼저 해라, 누구 먼저 이런 얘기들 많지만 우리 그거 상관 안 하고 수사 논리대로 한다고 했는데 뭐 검찰은 그냥 수사 논리 하는 게 맞을 겁니다. 그래야 이게 뒷말이 없어요. 근데 가장 하나 걱정되는 거는 야권에서 어떤 카드를 꺼내냐는 건데 물론 야권에서 그렇게 강한 무리수를 쓸까에 대해서 조금 고민은 있지만 만약에 야권에서 당장 내리라도 임시위에 소집해가지고 국무회 해임 건의권을 들이댄다. 그럼 그게 제적 3분의 1 발의의 과반수 찬성이거든요. 네. 3분의 1 발의되죠. 과반수 야당으로 모자릅니다. 그럼 그게 올라왔을 때 새누리당에서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만약에 소장파 의원들의 어떤 저런 그 태도들을 보면 과반수 넘겨서 통과될 가능성은 저는 높다고 봐요. 현재 분위기상. 그랬을 경우에 새누리당 어떻게 투표할 것이고 이게 올라왔을 때 대통령께서 어떻게 처리하실 건가라는 거를 생각을 해보면 그러면 그런 극단적인 상황까지 가지 않게 네. 이완구 총리가 거취를 먼저 좀 결정을 해주는 게 그게 대통령과 정부와 새누리당의 부담이 안 되는 일이 아니겠는가. 저는 뭐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수사와 관련해서는 제가 조금 다른 의견이 있는데요. 이게 이완구 총리 입장에서랄지 아니면 박근혜 청와대 입장에서도 지금 바로 총리직을 그만두는 것을 원치 않을 겁니다. 이게 국정 공백 기간이 있는데 만약 그만뒀을 때 물론 부총리가 할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그 이완구 총리가 실질적으로 의전서열을 5위예요. 부총리가 12위입니다. 의전서열 10위인 부총리가 국정을 이끌어간다는 데 굉장히 이건 모양새도 전혀 않고 문제가 좀 많이 있죠. 그렇다고 한다면 검찰에서 이제 투 트랙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가장 돈을 준 범죄 사실에서 명확한 홍준표 지사는 가장 먼저 부를 수 있어요. 그 윤모 씨하고 홍준표 지사는. 그렇지만 그것이 뭐 한 2, 3일 정도 걸린다고 한다면 일단 뭐 여러 명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확정된 범죄 사실 또 돈을 준 그런 것을 얻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릴 거고 또 설사 순방 기간 중에 그런 증거가 나왔다 하더라도 이완구 총리를 부른다는 것은 사실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굉장히 이건 어려운 일이고 네. 그게 잘못하면 역풍을 또 맞을 수 있는 거예요. 적어도 그 기간 동안은 이완구 총리가 어쨌든 간에
국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뭐 자진 사퇴든지 아니면 해임 건의안이든지 탄핵이든 간에 그런 절차로 가는 게 지금은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좀 차분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 지금은 우리가 이제 돌아가신 고인이 됐기 때문에 지금 성완종 회장의 시각에서 이제 이거 다 보고 있습니다. 다 보고 있는데 거꾸로 이제 이완구 총리의 입장에서 보면 이완구 총리도 굉장히 억울할 수도 있다라고 저는 보는 것이 뭐냐면 일단 그 돈을 줬다 받았다 이 내용은 3천만 원입니다. 3천만 원도 물론 불법 정치 자금이죠. 그렇죠. 이게 옳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정치 관행상 봤을 때 그게 엄청난 금액인가 그렇지는 또 않거든요. 거기다가 이건 공방이 되는 부분 아닙니까? 줬다 안 줬다 이 부분. 근데 다른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성완종 회장 육성의 기록에도 보면 그냥 내가 반기문 자꾸 가려고 하니까 그 이완구 총리가 나한테 보복을 한 게 아니냐라는 것은 일방의 주관적 주장에 불과한 것이지 그게 이완구 총리가 실제로 그랬다는 것은 아무런 증거도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 밝혀졌죠. 그렇죠. 추상이죠, 추상. 그리고 검찰 수사에서 그 부분을 밝힐 수가 없는 것이 이완구 총리가 충청 맹주를 꿈꾸고 성완종 회장을 핍박했다. 그게 어떻게 그 검찰 수사 결과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 말이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완구 총리 입장에서도 보면 사안에 비해서 공방이 되고 있는 3천만 원 외에는 아무 내용도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쨌든 정치적으로 굉장히 궁지에 지금 몰려 있는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퇴진까지인데 한 사람의 인생을 놓고 봤을 때 이완구 총리가 여기서 만약에 물러난다면 그야말로 지금까지 쌓아왔던 정치인으로서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완구 총리 입장에서도 우리가 좀 사려 깊게 좀 봐줄 필요가 있다고 저는. 네, 근데 그렇지만 뭐 시중에서는 지금 이제 또 네티즌, 특히 네티즌 자리에서는 패러디가 아주 그냥 넘쳐나고 있습니다. 예, 아마 어제 그걸 저희가 보고 얘기했던 있으면 선거사무소에서 그 비타 땡땡땡 그 박스를 통해서 돈을 받았다 이런 내용 때문에 지금 이런 패러디가 나오고 있는 거죠. 네, 한번 보시죠. 저게 바로 어제 그 문제가 됐던 비타민 드링크제, 예, 총리도 반한 맛 이런 말을 넣었고요. 예. 바로 저기 뚜껑에 쭉 뚜껑을 3천만 열면 원 당첨. 전 정말 저 패러디물도 있었지만 이제 10일 대통령 공백 기간에 이완구 총리 거취 문제도 있었지만 어제 또 많이 돌았던 SNS의 패러디물은 실은 정홍원 총리가 준비하고 있다. 예. 저희 나 또 나가야 돼. 뭐 이런 그런 물까지 지금 돌고 있어서 어쨌든 이완구 총리 뭐 억울한 측면도 있을 것 같지만 이미 국민들의 마음이 상당 부분이 불신이 너무나 많이 쌓여 있다. 뭐 이런 것도 어제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불신이 상당한 것 그겁니다. 같아요. 예. 저런 패러디물을 보면 야 아무나 1억만 좀 줘봐. 이러다 또 총리하게 생겼네. 예, 메비우스의 메비우스의 총리 총리. 돌고 돌아 계속 돌고 돌아서. 총리를 하는 예, 예. 이런 얘기 나왔습니다. 네, 하여튼 패러디물이 넘쳐나고 있고 앞으로 지금 박근혜 대통령 지금 나라를 비운 이 사이에 12일인데 어떻게 진행될지 과연 이완구 총리는 어떻게 대응을 할지 검찰은 또 어떻게 나올지 굉장히 지켜봐야 될 부분 같습니다. 지금 이제 뭐 녹취록 전문이 공개됐기 때문에 새로운 내용은 별로 없었고 저는 오히려 지금 검찰이 그 성완종 회장 측근들 그다음에 아까 김태현 변호사 얘기했던 그 입구 부분들에 대한 자료들을 확보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수사가 번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까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는 20일이면 35회 장애인의 날입니다. 장애인의 의무 고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정부가 해마다 장애인 고용 촉진 대회를 열고 있는데 그 현장에 배준호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손톱 하나하나 정성스레 다듬어주고 커피를 만들기도 합니다. 장애인 고용 촉진 대회 현장입니다. 장애인 고용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해마다 장애인의 날을 앞두고 열리는데 올해로 25회째를 맞이했습니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장애인 고용공단이 준비한 이번 행사에서는 장애인 고용 촉진에 기여한 28명이 대통령 표창과 국무총리 표창, 장관 표창을 수상했습니다. 또 주식회사 베어베터가 발달장애인들의 특성을 감안해 업무를 단순화, 분업화하는 업무 배분 사례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장애인 고용이 계속 증가하고는 있지만 의무 고용률 기준인 민간기업 2.7%, 공공기관 3%를 지키는 곳은 장애인 의무고용 사업체의 50%에 불과한 수준. 앞으로는 또 장애인 고용 의무율을 민간 기업에 있어서는 3.1, 정부는 3.4로 높여서 더 많은 장애인들이 일할 수 있도록 해나갈 계획입니다. 2019년까지 단계적으로 내년부터 장애인들이 현실에서 체감하는 취업 문턱은 아직 높기만 합니다.
물론 고용만 돼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휠체어라든가 이런 공간이나 환경적인 그런 문제점들이 일을 하고 싶어도 능력이 돼도 안 되는 부분들이 참 많거든요. 정부는 매년 4월을 장애인 고용 촉진 강조 기간으로 정하고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배준호입니다. 네, 생활 속 경제 이야기, 숨어있는 경제 이것만 시간입니다. 인터넷으로 여행 정보 알아보시는 분들 요즘에 많으실 텐데요. 오늘은 항공권, 호텔 예약 최저가, 그 비밀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네, 유용하고 재밌는 경제 이야기, 숨어있는 경제 이것만 시간입니다. 기록을 지우지 않으면 바가지를 쓴다. 인터넷을 이용해서 항공권이나 호텔 등을 예약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인데요. 여행사와 항공사들은 홈페이지를 찾아오는 인터넷 방문자들이 예전에 해당 홈페이지를 방문했는지 또 어떤 상품을 클릭했는지 저장해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를 이용해서 홈페이지를 재방문하는 고객들에게는 여행 상품의 가격을 최저가보다 조금 올려서 보여준다고 하는데요. 홈페이지를 재방문했다는 건 예전에 그 상품을 이용했을 때 만족했다거나 아니면 그 상품에 대해 그만큼 관심이 있기 때문에 가격이 조금 높아도 해당 상품을 구매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인터넷 설정창에서 시크릿 모드를 가동하면 좋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하면 나의 예전 방문 기록이 조회되지 않기 때문에 모든 상품을 최저가로 볼 수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오늘도 돈 버는 퀴즈가 기다리고 있으니까 놓치지 마시고요. 지난 시간 퀴즈 행운의 당첨자는 바로 이 두 분입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럼 숨어있는 경제 이것만, 다음 시간에는 더 재밌는 정보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오늘의 돈 버는 퀴즈 방금 보신 숨어있는 경제 이것만에서 나갑니다. 네, 상품 구매 기록 등 인터넷 방문 흔적을 없애는 기능은 무엇일까요? 1번 인터넷 뱅킹, 2번 시크릿 모드입니다. 골든타임 홈페이지 게시판에 오늘 낮 12시까지 정답 남겨주시면 되고요. 정답자 가운데 추첨 통해서 매일 두 분께 영화 관람권 2장 드리고 있습니다. 당첨자는 내일 방송 중에 발표하니까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저희는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네, 지난 1년 세월호는 우리 모두에게 있어 마음 한켠에 무거운 빚이었습니다. 어쩌면 잊지 않겠다 했던 그 쉬운 약속마저 지키지 못했기 때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세월호 1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도 진상규명을 외쳐야 하는 유가족들의 지친 가슴을, 그리고 친구를 험하게 떠나보낸 어린 학생들의 텅 빈 가슴을 어느 누가 감히 헤아려 볼 수가 있을까요? 너무나도 원통하고 억울한 희생을 당해야 했던 소중한 이들의 상처와 넋을 마음속으로 남아 보듬어 보는 오늘이 되길 바라봅니다. 세월호 희생자 모두의 명복을 빕니다.